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와 소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규제 혁신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거리 두기를 지키느라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플랫폼을 매개로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몇몇 기업의 몸집이 커지면서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조한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두고 개발업체와 변호사협회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는 로톡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한 문턱을 낮출 뿐 아니라 변호사업계의 시장 파이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은 사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변협 측은 변호사 시장이 파괴되고 저가 수임 등으로 결국 법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수익 창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하게 되면 누군가는 착취를 당해야 돼요. 그게 변호사가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안정성이 파괴되고. 플랫폼 서비스로 인한 갈등은 변호사업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직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광고 사전 심의 규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고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도 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직방의 서비스 확장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시장 진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속출하자 학계에선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적으로 한쪽이 맞다, 한쪽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중재 기구 이런 걸 좀 상설화하고. 일각에선 이러한 대결 구도가 소비자인 시민들에겐 부정적으로 보여질 뿐이라며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네카라 쿠베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마치 일본어 같지만 국내 대형 IT 기업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모두 대형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뜻이죠. 이 시장에선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요새 많이들 쓰시는 배달 어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탓에 집에서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회사 규모도 확 불었는데요. 이 기존에도 음식 배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플랫폼 기업이 들어오면서 고객은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음식을 부를 수 있고 식당 역시 안정적으로 고객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자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부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수수료를 올려받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기존 산업과 충돌도 발생합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선 승합차를 불러 탈 수 있던 타다가 택시업계와 갈등 속에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 적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노동 형태, 플랫폼 노동자가 탄생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하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가사 도우미 등이 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이 일감이 생길 때만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지만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이 이들의 노동 과정을 수락률, 별점 등의 형태로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법적으론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종사자는 현재 1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2040 젊은 층이었습니다. 이런 변화 또 진통,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미국에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팡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이 있고 중국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중국판 우버, 디디 출신과 중국판 배달의 민족, 메이투안이 있습니다. 이런 해외 빅테크 플랫폼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미국과 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조차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강력 제재 등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베이징 시내 중심가의 한 건물에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건물 옆 무인 택배함. 주문한 음식을 배달기사들이 가져다 놓으면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배달은 중국에서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배달 수요는 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배달 품목도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할 만큼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多的时候可能因为有时候晚餐也会点，可能晚餐就方便回去晚不做饭了嘛。所以说平均下来估计60-40也挺少一次了。 중국 음식 배달 시장을 60% 이상 장악한 메이투안의 지난해 주문 건수는 무려 101억 5천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의 국민기업으로 인식되어 온 메이투안이 최근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광둥 지역의 요식업계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플랫폼에 입점할 경우 징벌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시작된 인터넷 산업 집중 단속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25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소집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는데 그 자리에 메이투안도 불려갔습니다. 이 같은 빅테크 기업 규제는 지난해 말 세계적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는 평가입니다. 监管就是为了发展健康发展。第三个观点，金融的本质是信用管理，我们必须改掉今天金融的当铺思想。 이 발언 뒤 창업자 마윈은 당국에 불려가 질책받았고 11월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는 48시간을 앞두고 전격 중단됐습니다. 4월에는 3조 1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반독점 과징금도 물어야 했습니다. 市场监管总局今天介绍，2020年12月，市场监管总局依据反垄断法，对阿里巴巴集团控股有限公司在中国境内网络零售平台服务市场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立案调查。经查，阿里巴巴集团在中国境内网络零售平台服务市场具有支配地位。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중국 정부가 이렇게 돌변한 배경은 무엇일까?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라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다량의 사용자 거래와 금융 정보를 수집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중엔 소액 펀드, 마이크로론, 신용평가 서비스 같은 이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수집한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 등을 마케팅과 사업 개발 등에 활용해 단기간에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후발 기업 싹자르기와 같은 독점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슷한 규제 움직임은 중국에 앞서 미국에서도 수년 전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과 구글, 이른바 FAAG로 불리는 IT 공룡들에 대해 기존 반독점법을 기반으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의회도 가세해 6월에는 하원에서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이상, 월 활성 이용자 5천만 명 이상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5개 법안이 발의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독과점 기업들의 폭력적 행위에 관용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Capitalism without competition isn't capitalism. It's exploitation. Without healthy competition, big players can change and charge whatever they want and treat you however they want. 다만 미국보다 중국의 규제가 더 두드러진 이유는 경제적 문제 이외에 정치적 문제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국가 안보 위협이란 이례적 이유를 내세워 지난 6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판 우버 디디 추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 역시 이 같은 평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의 만류에도 디디 추싱이 뉴욕 증시 상장을 강행하자 공산당이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기업들을 공산당 일체 체제를 이용할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를 하고 조치를 강하게 취한 것이죠. 또 민간 기업이 확보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모두 빅테크 기업의 끊임없는 사업 확장을 견제하며 반독점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정치 체제가 현격히 다른 만큼 규제의 범위와 그에 따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면밀한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기술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온 플랫폼 산업.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까요?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갑질 같은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규제가 산업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데요. 이 내용은 김지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플랫폼 시장, 플랫폼 경제, 대부분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들일 텐데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생활용품 구매나 음식 주문까지 이미 우리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플랫폼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쿠팡은 최근 입점업체 출혈 경쟁 유도와 저작권 탈취로 논란이 된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최저가 등을 제시한 입점업체를 단독 노출시켜 매출을 몰아주는 제도에 다른 판매자가 만든 상품 이미지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상 책임은 판매자가 모두 지게 하는 약관 조항도 두었는데 결국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판정을 받은 후에야 고쳤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 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논란입니다. 소비자가 앱을 사면 구글 인앱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수수료도 30%를 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앱마켓 수수료는 결국 앱 개발사들과 이용자 부담이기에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달 안에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플랫폼과 소비자 간 불공정 행위를 막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부당거래 및 갑질을 막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과다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만 규제 대상이 되어서 산업 자체가 좌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모빌리티 사업 분야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경쟁업체 진출이 막히자 유료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플랫폼이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게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좀 경쟁 제한적인 지위까지 올라가 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다루는 거거든요. 결국 새로운 시장을 성장시키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차릴 새도 없이 당장 하루하루 생계가 급한 이들은 새로운 시장 시스템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플랫폼 경제가 일상의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만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혁신은 혁신의 그늘까지도 해소해야 합니다. 희생과 침묵 위에 쌓아올린 성과는 박수받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사회로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리함과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